사건 사고 소식 이번 이야기부터는 이고은 변호사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유튜버가 지난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면서 한 사람씩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상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두 명의 신상이 공개가 됐고요. 또 다른 유튜버가 이 세 번째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유튜버가 이번엔 세 번째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폭로했습니다. 네. 이번 이 세 번째 가해자는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으로 지금 폭로가 되었는데 네. 해당 기업에서도 지금 이 직원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임시 발령 조치를 낸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회사 측은 정말로 이 직원이 이 밀양 성폭행 사건에 관련된 사람인지 여부를 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고요. 네. 또 이 유튜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폭로가 됐던 두 번째 가해자와 이 세 번째 가해자가 굉장히 절친한 사이다라고 이런 인적 관계까지 함께 폭로를 했습니다. 자, 밀양 성폭행 사건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지만 당시에 경찰이 10명만 기소했고요. 그나마 보호관찰 처분으로 1명도 전과가 남지 않게 되면서 그래서 공분을 더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요. 딸에게 이런 글을 남긴 게 또 알려졌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본인의 이제 SNS에 쓴 글이에요. 딸아,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고 건강하게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아빠 등골 빼먹어라. 그러니까 본인 딸에게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글이죠. 이게 그냥 일반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글이지만 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글이다 하니까 좀 의미가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이 피해 여중생은 당시에 겨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네. 고등학생 44명에게 1년간 무차별하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가해 남성의 따님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딸을 키우면서 본인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느낄 것이라 보여지고요. 네. 과거에 성폭행했던 사람이 지금은 자신의 딸의 슈퍼맨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나 좀 고개를 젓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보고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이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제일 눈여겨볼 부분은 건강이라는 얘기였어요. 예컨대 여자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본인이 몸소 체험을 하지 않고 저렇게까지 이제 뭐 애답게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딸은 그야말로 뭐 아주 보호를 잘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한 20년 전 행위는 남의 딸에 대하여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반성이 있는 사람 같지 않은 글이 이제 그야말로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자, 이 유튜버는요.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앞으로 한 명씩 계속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지금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밝힌 개인 신상 정보 가운데 일부가 사실관계가 또 잘못되면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사적 제재의 부작용이 지금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실제 두 번째 폭로된 가해자죠. 외제차 그 전시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폭로됐던 이 B 씨의 여자친구라고 잘못된 정보로 적시된 이 밀양에 있는 네일샵 사장님이 저는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라고 어제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온라인상으로 마치 여기가 가해자 여자친구의 네일샵인 것처럼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어서요. 네. 업무 방해를 지금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제 지인까지 문매를 맞고 있다라면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뭐 수사기관이나 또는 언론이 아니고 개인 유튜버가 지금 가해자의 신상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어서 이 정보의 정확도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을 경우에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말씀해 주신 건데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피해자가. 자, 이런 가운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가해자를 지목한 유튜버가 본인이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한국 성폭력 상담소 측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과 합의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영상을 피해자 측에서 허락하지 않은 영상을 그 유튜버가 올린 것이다라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 측에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저는 이번 폭로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분명히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전 동의에 대한 언급을 들은 바가 없고 네. 실제로 그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가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요. 네. 영상이 올라간 날에도 분명히 삭제 요청을 해당 유튜버에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가해자들이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은요. 국민도 시민도 뭐 법관도 아니라 바로 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하. 근데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다시 한번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피해자로서는 지금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이를 계산했을 때 또다시 내가 주목받을까 봐 또다시 내 신상이 알려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네. 과연 이 폭로가 누구를 위한 폭로인가, 누구를 위한 제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해당 유튜버 측에서는요, 이 성폭력 상담소의 입장에 대해서 또다시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 일부가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 맞다. 이런 입장을 또 추가로 밝혔더군요. 자, 그러나 이 사적 제재에 대한 갑론을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적 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사적 제재 사실상 지금 유튜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이걸 악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일리가 있죠. 일단은 저런 그 신상 공개 행위에 대해서 통쾌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도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 집단 성범죄의 가해자가 44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 중에 극소수만이 어떤 형사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이러한 사적 제재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튜버들이 저런 신상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앞서도 봤듯이 그 정확도 면에서 언론처럼 그 내부적으로 교차 검증이나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게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정말 동의를 했는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트라우마를 환기시켜서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행위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해당 유튜버에게는 수익이 된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이 되고 있고요. 유튜버들이 본인의 수익을 올리면서 과연 이거를 주장하는 것은 옳으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